1991년 7월 22일 밤, 미국 미러키의 한 낡은 아파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13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름은 제프리 다머. 31살 초콜릿 공장에서 일하던 이웃들에게는 그저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그가 13년에 걸쳐 살해한 사람은 최소 17명.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말 무서운 부분은 범행 자체보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를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분 사건 파일에서는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 침묵의 구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프리 다머는 1960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집안에서는 부모의 잦은 불화가 계속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를 모으고 해부하는 일에 몰두했다는 증언들이 훗날 그의 유년기를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등굣길에도 술을 마실 정도로 알코올에 의존했습니다.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반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딘가 겉도는 존재로 기억됩니다. 1978년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부모는 이혼했고 어머니는 동생을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18살의 다머는 혼자 오하이오의 집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다머는 첫 번째 살인을 저지릅니다. 히치하이킹을 하던 18살 청년 스티븐 힉스를 집으로 데려온 뒤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9년 동안 발각되지 않습니다. 다머 스스로도 이때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훗날 진술합니다. 이듬해 그는 미 육군에 입대해 독일에 배치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음주 문제로 2년 만에 불명예 전역하게 됩니다. 전역 후 오하이오의 할아버지 집에 얹혀 살던 그는 크고 작은 문제를 계속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981년 가족들의 권유로 미러키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미러키에서 그는 초콜릿 공장 야간 근무자로 일하며 겉으로는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1987년 미러키에서의 첫 살인이 벌어집니다. 피해자는 호텔에서 만난 스티븐 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범행에는 일정한 패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술집이나 쇼핑몰 근처에서 젊은 남성에게 접근해 사진을 찍어주겠다거나 함께 술을 마시자며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앤서니 휴즈처럼 지역사회에서 알려진 청년도 있었고 이름조차 뒤늦게 확인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다머는 피해자를 약물로 재운 뒤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자신의 아파트에 보관했습니다. 냉장고와 드럼통, 화학약품이 그의 은폐 도구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공장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3년 사이 경찰이 다머와 마주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순간은 1991년 5월에 벌어집니다. 14살 라오스계 소년 코너락 신타손폰이 벌거벗은 채 피를 흘리며 다머의 아파트 밖 골목에서 발견됩니다. 그는 이미 다머에게 약물을 투여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타난 다머는 태연하게 남자친구와 다툰 성인 연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도, 실종 신고 조회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소년을 다시 다머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몇 시간 뒤, 코너락은 살해당합니다. 이 결정은 훗날 최악의 판단착오로 기록됩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사건이 알려진 뒤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다수가 유색인종 청년이거나 성소수자였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신고와 실종이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배경에
이런 사회적 무관심이 있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1991년 7월 22일,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머에게 붙잡혔던 트레이시 에드워즈가 수갑이 채워진 채로 아파트를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거리에서 그를 발견한 경찰이 다머의 아파트를 확인하러 갑니다. 그리고 문을 연 순간 냉장고와 드럼통 안에서 그동안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신원이 확인된 것만으로도 여러 명의 피해자 유해가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의 뉴스를 뒤덮습니다. 언론은 그에게 미러키의 식인귀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1992년 1월, 재판이 시작됩니다. 다머는 살인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그가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그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1992년 2월 15일, 다머는 위스콘신주에서 15건, 오하이오주에서 1건, 총 16건의 살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위스콘신은 사형 제도가 없는 주였기에 그는 종신형 15번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다음 날, 그는 콜롬비아 교정시설로 이송됩니다. 수감 생활 중 다머는 여러 차례 다른 재소자들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4년 11월 28일, 청소 작업 중 동료 재소자 크리스토퍼 스카버에게 습격당해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체포로부터 3년, 첫 살인으로부터 16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 중 상당수는 애도 대신 안도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러키 경찰은 실종 신고 대응 방식과 인종 성소수자 관련 편견에 대한 재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코너락 사건에 대응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문책 논의도 오래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여러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로 재조명됐지만 그때마다 유가족들은 고통이 다시 소비되는 것에 반발해왔습니다.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에도 결국 예의가 필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돌아옵니다. 그날 밤, 소년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10분 사건 파일, 다음 사건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